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저희 채널 행복한 경제학에서 직접 분석한 잃어버린 5년이라는 보고서입니다. 시점은 바로 오늘 2026년 1월 25일인데요. 이게 참 흥미로운 역설에서 시작을 해요. 코스피 지수는 5년 전 고점 회복했고요. 서울 핵심 지역 아파트값도 2021년 최고가에 거의 다가왔습니다. 겉보기에는 5년 전 그 뜨거웠던 파티가 다시 시작됐나 싶죠. 그런데 자료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지표는 돌아왔는데 왜 우리 대부분의 계좌는 여전히 한겨울일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간극, 그러니까 지표와 내 현실 사이의 그 깊은 골을 파고드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인 거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언젠간 오르겠지, 이 믿음 하나로 버티는 전략을 쓰셨거든요. 소위 존버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왜 그 존버가 결국 자산을 그냥 녹아내리게 만들었는지를 구조적으로 해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운이 나빴다 이런 푸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지난 5년간 우리를 둘러싼 경제의 판 자체가 아예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냉정한 진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자료에 두 명의 가상인물이 등장하더라고요. 먼저 부동산에 투자했던 김 대리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김 대리. 2021년 정말 시장이 뜨거웠던 그때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를 9억 원에 매수했습니다. 그때 유행했던 말로 영끌, 영원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은 거죠. 네, 자기 자본 4억에 대출이 5억이었습니다. 당시 분위기는 뭐랄까, 지금 못 사면 평생 뒤처진다는 아주 극심한 불안감. 포머요. 네, 그 포모가 시장 전체를 지배했죠.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그 아파트의 시세는 8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럼 단순 계산으로는 5천만 원 손해를 본 거네요. 네, 그렇게 보이죠. 하지만 이 분석은 우리가 정말 놓치기 쉬운 보이지 않는 비용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제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역시 금융비용,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 네, 지난 5년간 우리가 고금리 시대를 거쳤잖아요. 그러면서 김 대리가 은행에 낸 이자만 해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억 2,500만 원에 달합니다. 1억이 넘게요? 와.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매년 내는 보유세, 수리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회비용까지 더해야 합니다. 기회비용이라면? 만약 그 자기 자본 4억 원을 그냥 5%짜리 예금에만 넣어뒀어도 얻었을 이자, 그것까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이걸 다 합치면 실질적인 손실은 2억 5천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와, 겉으로는 5천만 원 손실이었는데 실제로는 자산의 3분의 1 가까이가 그냥 사라져버린 셈입니다. 자산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거죠. 정말 충격적인 계산이네요. 겉으로 보이는 가격표 뒤에 그렇게 큰 비용이 숨어 있었다니. 그럼 주식에 투자했던 박 사장의 상황은 좀 나았을까요? IT 기업 임원이었던 분인데 2021년 코스피 3천 돌파 당시에 삼성전자, 카카오 같은 소위 국민 우량주에 5억 원을 투자했어요. 지수는 회복됐으니 박 사장님 계좌도 회복됐을 법한데요. 여기서 바로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매몰 비용의 함정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 사장의 계좌는 전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300을 회복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죠. 다른 이야기라니요? 지수를 끌어올린 동력은 2021년의 그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AI, 로봇, 전력 인프라 같은 전혀 새로운 주도주들이었죠. 아니, 그래도 박 사장이 투자한 게 삼성전자나 카카오 같은 주식이잖아요. 한때 시장을 이끌던 대표 주주였는데 보통 그런 우량주는 시장이 회복되면 같이 회복된다 이런 믿음이 강하지 않나요? 바로 그 믿음이 함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데이터를 전수조사해본 결과 2021년에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한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요. 2020년 현재 5년 전 고점을 회복한 것은 단 2개뿐이었습니다. 10개 중에 단 2개요? 네, 박 사장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서 손절을 못한 거죠. 물타기만 반복하다가 2023년에 2차 전지 랠리, 2024년에 AI 반도체 랠리, 2025년에 방산 랠리까지 시장이 계속해서 제공했던 그 탈출 기회를 전부 다 놓쳐버린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파티 장소가 강남의 새로운 클럽으로 바뀌었는데
혼자 홍대의 예전 클럽 주소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단순히 개인의 운이나 선택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자료에서는 지난 5년간 우리 경제에 세 가지의 거대한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김대리와 박 사장의 실패를 또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의 뉴노멀입니다. 금리의 뉴노멀. 많은 분들이 팬데믹 이후의 금리 인상이 일시적일 거라고 곧 다시 제로금리 시대로 돌아갈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3에서 4%대의 중금리 시대가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이 자료는 이 현상을 이렇게 표현해요. 레버리지 효과가 레버리지 도구로 바뀌었다. 아, 빚을 내서 자산을 사는 게 단연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빚이 오히려 자산을 갉아먹는 시대가 됐다는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 제로금리 시대에는 대출이자가 2%인데 자산 가격은 10%씩 오르니까 빚은 많을수록 이익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대출이자가 5%인데 자산 상승 기대 수익률이 그에 못 미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빚을 내는 비용이 자산 가치 상승 속도를 앞질러 버린 겁니다. 김대리의 사례가 이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가 높아지고 빚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럼 두 번째 구조적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났다고요? 2021년만 해도 키 맞추기라면서 서울 외곽까지 다 같이 오르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전혀 다르다고요? 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철저한 차별화와 양극화 장세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 자료는 그 근본 원인을 인구 구조의 변화에서 찾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요? 네. 저희 채널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취재해본 결과도 이 분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이제 자녀 교육이나 직장 문제에서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외곽의 넓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병원이나 편의시설이 가까운 도심의 핵심지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반면에 그 외곽의 집을 받아줄 청년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었죠. 아,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군요. 도심 핵심지는 들어오려는 사람은 많은데 매물이 없고 외곽은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는. 정확합니다. 결국 수요가 몰리는 강남, 용산, 성수 같은 핵심 지역만 가격이 방어되거나 오르고요. 김대리가 매수한 노원구를 포함한 나머지 대부분의 지역은 철저히 소외되는 거죠. 이른바 일본식 부동산 양극화가 이미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진단입니다. 그럼 김대리의 아파트 가격이 회복되지 않는 건 우연이 아니었군요. 네, 구조적인 흐름의 결과인 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조적 변화는 주식시장의 주도주 교체로 넘어가 보죠. 이건 박 사장님의 사례와 직결되는 부분이겠네요. 영원한 왕은 없다. 뭐 이런 건가요? 자본은 누구보다 냉정하고 또 미래지향적입니다. 성장이 멈춘 과거의 영웅에게 영원히 머무르지 않죠. 2021년 시장의 영웅이 언택트와 BBIG, 그러니까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었다면 2026년의 주인공은 명백히 AI, 로봇, 전력 설비, 방산입니다. 완전히 바뀌었네요. 네, 시장 참여자들이 꾸는 꿈, 즉 성장 스토리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과거의 주도주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는 분석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이미 3년 전에 다 팔고 떠난 빈집에 개인 투자자들만 남아서 언젠간 오겠지, 이 희망으로만 돌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지금까지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황이 굉장히 암울하게 들립니다. 금리, 부동산, 주식시장 모두 우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구조가 바뀌었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 정말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돈을 번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전략을 분석한 세 가지 반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이 분석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승자들의 전략을 통해 우리가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주기 때문이죠. 첫 번째 반전은 현금은 쓰레기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와, 정말 의외네요. 2021년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현금 들고 있으면 바보다, 현금은 쓰레기다, 이 말이 거의 진리처럼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랬었죠. 그 불안감을 이기고 현금을 보유했던 사람들의 판단 근거는 뭐였을까요? 그들은 시장의 광기에 휩쓸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자산 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지했던 거고요. 그리고 현금을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위기 시 가장 강력한 매수 옵션을 보유하는 행위로 인식했습니다. 매수 옵션이요? 네, 자산 가격이 30%씩 폭락하는 시기에
그들은 묵묵히 5%대 예금이나 채권으로 원금을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지켜낸 현금으로 2023년과 2024년에 시장에 쏟아져 나온 반값 아파트나 저평가된 우량주들을 여유롭게 사들일 수 있었죠. 아,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파멸이지만 준비된 현금 부유자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던 겁니다. 두 번째 반전은 시장 전체의 흐름보다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가 훨씬 중요해졌다는 것이었죠. 베타가 아닌 알파의 시대가 왔다고 표현했던데요.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베타는 시장 지수의 흐름,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파도를 타서 수익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이 좋으면 내 주식도 오르는 거죠. 아, 시장 평균 수익률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반면 알파는 시장의 흐름과 무관하게 개별 기업의 독보적인 성장성과 가치를 보고 초과 수익을 내는 것을 뜻합니다. 2021년까지는 유동성이 넘쳐서 시장이 좋으니 웬만한 종목은 다 같이 오르는, 즉 베타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수가 1년 내내 횡보하더라도 K방산 수출 기업이나 AI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한 특정 기업의 주가는 10배씩 오르는, 철저히 오르는 놈만 오르는 장세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숲 전체를 보는 것보다 숲 속에 가장 좋은 나무를 직접 찾아내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졌군요. 바로 그겁니다. 마지막으로 영끌의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빚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다는 그 통찰이요. 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쓴 것 자체를 실패의 원인으로 꼽지만 이 자료는 진짜 문제가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한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간에 대한 통제권요? 네, 감당하지 못할 과도한 빚 때문에 금리 인상기를 버티지 못하고 시장 가격이 가장 쌌을 때, 그러니까 더 버텨야 할 때 오히려 자산을 던져야만 했던 거죠. 아, 영끌의 진짜 비극이 바로 그것이었군요. 레버리지 자체가 악이 아니라 그 과도한 레버리지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견뎌내 시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잃어버린다는 것. 맞습니다. 반면에 충분한 현금 흐름을 가진 부자들은 기다림의 이자를 지불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폭락해도 초연하게 버티거나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었죠. 결국 영끌족은 조급함과 이자 부담에 질식해서 시간이라는 자산을 헐값에 팔아넘긴 셈입니다. 낚시꾼은 파도가 치면 낚싯대를 잠시 거두고 기다릴 수 있지만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파도에 휩쓸려 나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5년의 실패를 복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2026년, 바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과거의 영광에 갇혀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좀비 자산은 과감히 정리하고 부채를 줄여서 유동성을 확보한 뒤 경제가 좋아질까 같은 막연한 거시경제 전망이 아니라 성장하는 개별 산업과 기업이라는 미시적인 부분에 집중하라는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가슴은 아프겠지만 5년째 회복되지 않는 자산은 앞으로 5년을 더 기다려도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냉정한 현실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말고 오늘을 가장 빠른 반격의 날로 삼으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반격의 날? 네, 과거의 실패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주도 섹터나 확실한 상급지로 자산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거죠. 이 분석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기는 생각할 거리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신이 감수해야 할 진짜 위험은 오늘 계좌에 찍힌 마이너스 30%의 손실을 확정하는 그 고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위험은 이미 떠나버린 과거의 파티가 다시 열리기만을 기다리며 앞으로의 5년, 어쩌면 10년을 더 허비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의 자산은 지금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발목 잡힌 무거운 족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이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굳어진 경제관념을 깨는 도끼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경제적 안목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유튜브 행복한 경제학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과거의 자산에 묶여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잃어버린 5년을 되찾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